시간 가는지 한번 보고 시간 가나? 네. 자, 원자 모형과 전자 배치 중에서 보어 원자 모형 오늘 살펴볼 내용입니다. 자, 원자 모형의 변천사. 원자 모형을 제일 먼저 제시했던 사람은 돌턴 형님이고, 돌턴은 그냥 원자는 단단한 공 모양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수준. 돌턴의 원자설에서 돌턴은 그냥 원자는 단단한 공 모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그 뒤에 톰슨 형님이 전자를 발견하면서 원자에는 전자라는 알갱이가 있고 플러스 전하를 띠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했다. 그 다음에 러더퍼드 형님이 등장을 하면서 원자의 중심에는 원자 핵이 있고 전자들이 주변을 돌아다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수준. 그 다음에 오늘 등장하는 형님이 보어 형님이고, 보어 형님은 여기에서 이 내용을 토대로 실험을 해서 자신만의 새로운 이론 체계가 등장을 한 건데, 책이 뭐냐면 원자 핵이 중심에 있고 전자들이 아무 때나 이렇게 아무 데나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특정한 위치에서만, 특정한 궤도에서만 전자가 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원자 핵이 이렇게 있으면 전자가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특정한 궤도에서만 전자가 돌아다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게 보어 형님. 보어 형님 다음에는 어떤 형님의 이름을 붙이지 않고 그냥 현대 원자 모형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현대 원자 모형에 가장 큰 이바지를 했던 사람들은 뭐 슈레딩거, 하이젠베르그, 그 다음 뭐 아인슈타인 형님도 약간의 기여, 슈레딩거하고 하이젠베르그, 드브로이 뭐 이런 사람들의 기여도가 조금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합작으로 만들어낸 새로운 이론인 거야. 그래서 현대 원자 모형은 특정한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붙여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현대 원자 모형 이렇게 한 거고. 자,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한 거고, 오늘 여기서부터 보어 원자 모형을 배우고 현대 원자 모형까지 싹 다 배우는 게 목표인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무리긴 해. 자, 일단 페이지로는 내가 설명해야 되는 페이지는 한 8페이지, 중간에 몇 개 비는 거를 빼면은 한 6페이지를 설명을 해낼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어 형님은 수소 원자를 가지고 실험을 했고, 수소 원자를 진공 방전관에다 넣고 수소 방전관에서 발생하는 빛을 프리즘을 통과시켰을 때 실험의 결과를 봤습니다. 보어 형님이 처음에 실험을 하러 갈 때는 연속 스펙트럼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실험을 하러 갔는데, 자, 이런 형태의 연속 스펙트럼이 나올 줄 알고 실험을 하러 갔는데, 실험을 해보니 연속 스펙트럼이 아니고 이런 띄엄띄엄한 형태의 선 스펙트럼이 나왔다. 그럼 이 보어 형님이 이 실험의 결과를 왜 연속 스펙트럼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갔느냐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고, 그럼 실제로 실험의 결과가 왜 선 스펙트럼으로 나왔나, 실제 실험의 결과가 왜 이랬을까에 대한 고민을 또 해봐야 되겠죠. 자, 연속 스펙트럼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던 거는, 보어 형님은
러더퍼드 행님의 이론을 토대로 했기 때문이다. 자, 그럼 러더퍼드 행님의 이론은 뭐냐? 전자가 아무 때나 다 아무 곳이나 다 돌아다닐 수 있다라는 게 러더퍼드 행님의 이론이야. 그러면 내가 대충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칠판을 한번 잘 보세요. 원자 핵이 있다. 전자가 다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이 여기입니다. 그럼 전자가 여기서 돌아다닐 수도 있고 전자가 여기서 돌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건 내가 좀 원론적인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요 전자 1번 위치, 2번 위치라 하면 1번 위치에 있는 전자는 원자 핵 사이의 거리가 원자 핵과 전자 사이 거리가 가깝지? 거리가 가깝다. 가까우면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의 색이 어떻게 했냐? 세지겠지? 인력이 세다라는 것은 이 전자가 원자 핵한테 강하게 붙잡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인력이 세면은 원자 핵한테 강하게 붙잡혀 있으니까 이 전자는 좀 더 안정하겠지? 안정하다는 것은 에너지가 어때? 낮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자, 그 다음에 멀리 있는 이 전자 멀다. 자, 멀면 이 전자와 원자 핵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의 세기는 좀 약할 거고, 그럼 이 전자는 지 맘대로 돌아다닐 거예요. 좀 더 불안정하다라는 거고, 저 전자가 이 전자가 좀 더 불안정하게 돌아다닌다는 거고, 불안정하다는 것은 에너지가 좀 더 높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래서 요 전자는 에너지가 좀 더 낮을 거고 요 전자는 에너지가 좀 더 높습니다 라고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나는 선생님 저는 뭐 이해하기 많사 귀찮습니다. 그러면 가까운 놈은 에너지가 낮고 멀리 있는 놈은 에너지가 높다 라고 그냥 단순히 외워도 됩니다. 그냥. 자, 그러면 원자 핵에서 가까우면 에너지가 낮고 멀리 있으면 에너지가 높다라는 기본 토대로 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가 원자 핵이다. 전자는 여기까지 존재할 수 있다. 여기가 에너지가 낮지? 여기는 에너지가 높죠? 그럼 요 에너지를 대충 100이라 하고 요 위치는 에너지를 10이라 하자. 그러면 100의 위치에 있던 이 전자가 아무 때나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혹시 이 전자가 여기까지 오면 원래 얘 에너지는 얼마고? 100. 여기까지 다가오면 에너지 얼마? 10. 그럼 나 원래 에너지 100이었는데 에너지가 10 됐지? 그러면 에너지를 좀 방출해야 되겠네? 얼마 방출? 90을 방출을 하겠네요. 그럼 이 전자가 요리 내려오면 에너지 90 방출하지? 그럼 혹시 이 전자가 요 정도 위치까지 이동을 했다. 여기가 만약에 에너지가 30이다. 그럼 얘가 요리 내려오게 되면 에너지 얼마 방출? 70 방출. 여기가 에너지 한 50이다. 그럼 얘가 여기는 이 전자가 요리 오게 되면 얼마 방출? 50 방출. 요 전자가 혹시 여기 있다가 여기까지 이동하게 되면 20 방출. 그럼 여기서 조금 더 가면 21 방출.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22 방출. 조금 덜 가면 19 방출. 좀 더 가면 51 방출, 71 방출, 69 방출, 92 방출 다 가능하겠죠? 그래서 러더퍼드 행님 이야기대로 전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무 때나 다 전자가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다면 얘의 위치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에너지를 전부 다 방출할 수 있을 것이고, 깔주노초 파남보, 깔주노초 파남보까지 모든 에너지의 빛을 전부 다 방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연속 스펙트럼의 형태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실험을 하러 갔는데 실험의 결과가 연속 스펙트럼이 안 나왔다.
그럼 왜 연속 스펙트럼이 안 나왔을까? 그러면 보호행님이 이제 실험의 결과를 놓고 집에 와서 고민을 한 거죠. 고민을 해서 연구를 해봤을 때, 아, 전자가 러더퍼드 행님 이야기대로 아무 때나 다 존재할 수는 없는 건가 보다. 그럼 전자는 여기에 존재할 수 있다. 요 에너지는 10. 그 다음에 여기에 있다. 여기 에너지는 30. 그 다음에 여기에 가능하다. 여기 에너지는 80. 전자는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이런 데 존재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위치에 전자가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 있던 전자가 요만큼 이동하면 에너지 얼마 방출? 70 방출. 얘가 이만큼 가게 되면 50 방출. 얘가 이만큼 가게 되면 20 방출. 그럼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이 전자는 움직이면서 70짜리 에너지, 50짜리 에너지, 20짜리 에너지 이거밖에 방출을 못하는구나. 그러면 선생님 69짜리는 방출이 안 됩니까? 이거는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51짜리는 안 됩니까? 이것도 안 돼. 왜냐하면 여기서 이만큼 딱 가면 50이거든. 51이 되려면 여기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조금 더 가야 51을 방출할 거야. 그런 거 안 된다 이거야. 아, 그러면 보호행님이 결론 내린 게 뭐냐면 전자가 수소 원자를 가지고 스펙트럼을 찍었을 때 이렇게 띄엄띄엄한 선 스펙트럼의 형태가 나타났다라는 거는 이게 뭐 70, 얘는 50, 얘는 20, 얘는 10 이것만 나왔다라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10 하나 더 끓이면 다른 에너지는 안 나왔다라는 거지. 그럼 결론 내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아, 전자가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 위치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한 에너지의 빛만 내뿜을 수 있다. 그래서 선 스펙트럼의 형태로 찍힙니다 라고 결론을 내린 거야. 아, 그러면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을 찍어 봤을 때 선 스펙트럼의 형태가 나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 그러면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 궤도를 따라 원운동을 하고 있고, 그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 궤도 이외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특정한 궤도를 전자 껍질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보호행님은 전자가 아무데나 다 존재하는 게 아니고 특정한 껍질에만 전자가 존재한다. 자, 원자핵이 있으면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네 번째 껍질, 특정한 껍질에만 전자가 존재할 수 있고 여기 말고는 전자가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껍질이라고 하면 될 텐데, 또 보호행님은 여기에다가 알파벳 기호를 붙여놨습니다. 여기는 K 껍질, L 껍질, M 껍질, N 껍질. 알파벳 K부터 K, L, M, N, O, P, Q, R, S, T, U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껍질을 K 껍질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학 다닐 때 저게 왜 보호행님은 굳이 K였을까에 대한 내가 연구를 조금 해봤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호행님의 내가 최종적으로 내가 결론 내린 거는 보호행님의 어릴 때 첫사랑이 켈리였거나 해서 K부터 이름을 붙인 게 아닌가. 아니면 K 우리 코리아의 K인가? 확실히 모르겠으나 어쨌든 K라는 알파벳이 본인 개인적으로 뭔가 의미가 있었던 알파벳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냥 K부터 붙인 거야.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는 첫 번째 껍질이 K 껍질입니다. L, M, N, O, P, Q, R입니다 라고만 기억을 하면 되고 그냥 숫자로 기억을 해주면 좋겠다. 여기가 에너지가 더 낮고 높고 더 높아진다. 그리고 보호행님은
계산도 정확하게 했습니다. 각 껍데기의 에너지 값을 아빠 적는다. 에너지 값을 정확하게 계산을 했어요. 지금 받아봐. 아, 맞아요. 여기 와 있는 거 알고 계시나? 네. 뭔가 긴급한 전화가 온 거 아닌가? 아빠가 전화 온 거? 자, E의 n은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312. 자, 요 식에다가 별표 쳐놓고 식을 외우면 됩니다. 자, 보호행님이 계산을 했더니 첫 번째 껍질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312. 그러면 첫 번째 껍데기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1312. 에너지가 혹시 낮네. 두 번째 껍질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4분의 1312. 세 번째 껍질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9분의 1312. 네 번째 껍질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16분의 1312. 요렇게 되는 거다 이거죠. 그러면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네 번째 따라라라라라고 와서 제일 바깥쪽에 무한대 껍질이 있겠죠. 그럼 저 무한대 껍질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무한대 제곱분의 1312. 그럼 분모의 무한대 제곱이고 분모의 숫자가 으수 커지지. 그러니까 무한대 제곱분의 1312는 결국 얼마다? 0이다 이거죠. 그래서 제일 바깥쪽 껍질의 무한대 껍질의 에너지는 원자핵과 이 무한대 껍질의 전자 사이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 사실. 원자핵과 무한대 껍질의 전자는 아무런 인력이나 반발력이 작용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원자핵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무한대 껍데기에 있는 이 전자의 에너지는 사실상 0이다 이거죠. 첫 번째 껍데기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가 제일 낮다. 이게 마이너스 1312. 두 번째가 마이너스 4분의 1312. 마이너스 9분의 1312. 마이너스 16분의 1312. 마이너스 무한대 제곱분의 1312인데 이거는 0이다 이거죠. 그래서 보호행님이 정확하게 저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계산을 해가지고 이 식을 마련을 했는데 우리가 이 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자체는 궁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멋진 식이 나왔구나 정도만 우리는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이 공식을 외워놓고 그대로 활용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리를 배우는 사람들은 물리에서 보원자 모형이 똑같이 한 번 더 나와요. 물리 시간에는 똑같다. 이의 n은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3.6 일렉트론 볼트라고 적어놨을 거야. 여긴 단위가 일렉트론 볼트 단위를 사용하는 거고 얘는 킬로줄 퍼 몰 단위를 사용하는 거라서 요 숫자의 차이가 발생했을 뿐이다. 어쨌든 물리에서 제시하는 값이랑 과학에서 제시하는 값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너가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이제 이런 계산이 연습이 되어줘야 된다. 자, 여기에 대한 연습은 81페이지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어쨌든 자네들은 각각의 껍질의 에너지 준위를 알고 있다. 식대로 그대로 쓰면 된다. 이거는 그대로 외워두면 되는 거다. 아니면 문제에서 제시해 줄 거다. 그리고 이 값대로 에너지를 적어봤더니 이 1은 마이너스 1312, 이 2는 1312 나누기 4 100 얼마 보이면 300 얼마 되겠죠? 340 얼마 9분의 1312 140 얼마 16분의 1312 84 얼마 이런 식으로 에너지 값이 정해질 거다. 그 다음에 뒷페이지에서는 결국에는 에너지가 아까 내가 이야기했을 때 에너지가 더 낮은 곳에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 에너지가 낮은 곳에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면
에너지 흡수해야 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얘는 에너지가 더 높은 곳에 있던 전자가 에너지가 더 낮은 곳으로 이렇게 내려오죠. 높은 곳에 있던 게 낮은 곳으로 내려왔다. 두 번째 껍질에 있던 전자가 첫 번째 껍질로 내려왔죠. 더 높은 에너지에서 더 낮은 쪽으로 내려왔다. 그러면 에너지를 방출을 해야 될 거고, 이 경우는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될 거야. 그러면 에너지를 흡수해서 좀 더 에너지 준위가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 그런 상태를 들뜬 상태, exciting state, 들뜬 상태라는 거고, 내가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가장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내려왔다. 이런 경우를 바닥 상태, ground state라 할 겁니다. exciting state, ground state, 들뜬 상태, 바닥 상태, 들뜬 상태, 바닥 상태라는 표현을 쓸 거야. 자, 그러면 자네들이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는 이겁니다. 요즘에는 이 계산 문제가 많이 배제되는 편이긴 하나, 그래도 완자책에 있는 기본적인 계산급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 일단 연습을 한번 해볼게. 자,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자, 그럼 내가 연습해 볼 거는 저기 뭐 나와 있지만은, 세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 첫 번째 껍질로 전자가 이동했습니다. 세 번째 껍질에 있던 전자가 첫 번째 껍질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야, 지금 계산기가 없는데 계산기 한번 펼쳐봐봐. 첫 번째 껍질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1312가 맞아요. 승훈아, 세 번째 껍질의 에너지는 1312 나누기 9잖아. 계산해. 예. 145. 자, 그럼 얘가 마이너스 145죠? 그럼 마이너스 145에 있던 게 마이너스 1312까지 이렇게 내려갔지? 그럼 1312에서 145, 요 둘이 차이가 얼마니? 1167. 1167의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라고 우린 계산기 두드려서 계산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때 방출하는 에너지는 1167입니다. 이 숫자를 직접적으로 원하는 건 아니라고. 1167이겠지만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계산을 할 겁니다. 얘는 세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로 전자가 이동했죠. 그럼 이 에너지 얼마만큼 방출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세 번째 껍질의 에너지에서 첫 번째 껍질의 에너지를 뺀 만큼 방출했습니다 라고 우리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세 번째 껍질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9분의 1312고 빼기 첫 번째 껍질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1312입니다.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니까 이거는 플러스로 바꾸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9분의 1 곱하기 1312고 야는 9분의 9 곱하기 1312죠. 그럼 이때 방출하는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9분의 8 곱하기 1312, 이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라고 우리는 써야 돼. 계산을 해서 1167을 방출합니다 라고 쓰면 안 되고 9분의 8 곱하기 1312를 방출합니다 라고 써야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좀 더 적절한 식이다, 이렇게 써야 된다. 지승아, 알겠니? 니 뭔 생각하노 지금? 칠판 보고 있나? 니가 지금 칠판을 안 보고 어디 여기쯤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방금? 자, 집중하세요. 요거 연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81쪽에
요짬시나 여기쯤에 어디 여백이 조금 있네요. 그 여백에다가 깨알같이 계산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지금 한번 써봐. 자, 네 번째 껍질에 있던 전자가 두 번째 껍질로 이동을 했다. 이때 방출하는 에너지는 얼마인가? 2, 4 빼기 2, 2는 뭐 하면서 이렇게 한번 쭉 깔끔하게 계산 한번 적어봐. 몇 분의 몇 곱하기 1312 그렇게 적혀야 됩니다. 2, 4 빼기 2, 2 쉬운 물을 넘겨보자. 풀까요? 그러면 여기 물티슈 네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갈 때 방출하는 에너지 몇 분의 몇 곱하기 1312로 써야 되는데 일단 계산은 이렇습니다. 네 번째 껍질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16분의 1312 마이너스 4분의 1312 플러스로 바꾸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6분의 1 곱하기 1312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얘는 16분의 4 곱하기 1312는 16분의 3 곱하기 1312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요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16분의 3 곱하기 1312 방출합니다. 라고 적어주면 좋겠다. 계산해서 1167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은 꼬이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하나 적어 놓고 갈게요. 여기다가 적은 책에 이쪽 여백이 뭐 살아 있나 모르겠는데 이쪽 여백에 살아 있으면 여기다 적으면 되고 없으면 여기다 적으면 됩니다. 실측 사이즈대로 그대로 아니다 80쪽으로 오자. 80쪽에 이쪽 여백이 좀 길다. 여기다 적읍시다. 빛의 에너지 어떤 전자기파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H 누 V는 아닌데 V를 약간 이렇게 꺾어서 쓰는 형태다. 누 야는 그냥 상수야. 6.6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의 그냥 상수고 요놈은 읽을 때는 누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누고 얘는 진동수다. 진동수 누 에너지는 누. 그러면 얘는 상수니까 어떤 빛의 에너지하고 진동수는 비례관계가 성립하겠네.
그럼 진동수의 기본 단위 화학에서는 주로 뭐 물리에서도 많이 사용하지만 헤르츠 단위를 사용합니다. 헤르츠 1초에 몇 번 다다다닥 진동을 하느냐 헤르츠 단위를 사용한다. 그러면 진동수하고 에너지는 비례하죠. 그러면 내가 100Hz짜리 빛이 있고 200Hz짜리 빛이 있다. 그럼 얘는 진동수가 100이고 얘는 진동수가 200이죠. 얘가 에너지가 몇 배 더 세다? 정확하게 2배 더 세다 이겁니다. 그러면 빛은 진동수하고 에너지하고 비례하는구나. 오케이. 그 다음에 에너지는 이 식에서 누라 했는데 누라는 거는 C 오바 람다. 그러면 얘는 C 나누기 람다 이렇게 식을 쓸 수도 있어요. H는 어차피 상수라 했고 C는 광속입니다. 광속. 물리를 어디까지 배웠는지는 모르겠으나 광속 불변의 법칙. 빛의 속도는 30만 km/s. 빛의 속도는 상수야. 그럼 쟤도 상수라고. 그럼 얄궂게 뭐 사람 인자 같이 써놓은 얘가 읽을 때는 람다라고 읽고 얘는 파장값입니다. 빛의 파장. 그러면 빛의 파장과 에너지는 반비례 관계예요. 파장이 길어지면 에너지는 약해지고 파장이 짧아지면 에너지는 커지겠죠. 그리고 이 파장의 단위로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거는 나노미터. 그러면 100 나노미터짜리 빛이 있고 200 나노미터짜리 빛이 있으면 어느 쪽이 에너지가 더 세다? 100 나노미터짜리 빛이 에너지가 더 세다 이겁니다. 그러면 에너지하고 진동수가 비례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에너지하고 파장은 반비례한다라는 거. 이것만 우리가 기억을 해주면 충분할 것 같다. 파장은 나노미터, 진동수는 헤르츠 단위를 사용할 거다. 왜 옆에 줌이 잘 안 되고 있니?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 스펙트럼을 찍을 때 진동수를 가지고 스펙트럼을 찍을 수도 있고 파장을 가지고 스펙트럼을 찍을 수도 있어요. 그럼 진동수 스펙트럼, 파장 스펙트럼을 찍을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 스펙트럼을 찍었는데 나노미터라고 적혀 있지. 나노미터. 오케이. 얘는 무슨 스펙트럼? 파장 스펙트럼을 찍은 거지. 그러면 파장이 짧은 쪽이 에너지가 어떠다? 에너지가 크고 파장이 긴 쪽은 에너지가 작습니다. 파장 스펙트럼이니까 파장이 짧은 쪽이 에너지가 더 큰 거고 파장이 656 나노미터 얘가 에너지가 작은 거다. 여기도 파장 스펙트럼을 찍어놨죠. 파장 스펙트럼은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더 세다. 그러면 80쪽의 스펙트럼 두 개도 파장 스펙트럼이고 81쪽에 보이는 이 스펙트럼도 파장 스펙트럼이야. 그러면 실제 우리가 과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스펙트럼이 파장 스펙트럼이 많습니다. 근데 가끔은 진동수 스펙트럼도 나오기는 한다. 잘 안 나온다. 근데 파장에 관련되는 스펙트럼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자, 오케이. 요거 이야기 해놨다. 진동수와 에너지의 관계. 파장과 에너지의 관계. 진동수랑 에너지는 비례 관계. 파장과 에너지는 반비례 관계. 자,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그 그림. 각 껍질의 에너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보면, 구체적으로 좀 더 적어서 보면
첫 번째 껍질의 에너지, 첫 번째 껍질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1312 저 밑에고, 두 번째 껍질은 마이너스 4분의 1312니까 두 번째 껍질이 한참 저 위에입니다. 1번 껍질 에너지 여기, 두 번째 껍질 여기. 세 번째 껍질은 마이너스 9분의 1312, 세 번째 껍질은 여기, 네 번째 껍질은 여기, 다섯 번째 껍질은 여기, 여섯 번째 껍질은 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껍질에서 그 다음 껍질, 그 다음 껍질, 그 다음 껍질, 그 다음 껍질, 그 다음 껍질로 갈수록 계속 간격은 어때요? 좁아서. 확실히 좁아지죠? 그 다음에 이것도 사실 너무 넓게 적었는데 이렇게 점점점점 와서 여기에 어디가 있겠니? 무한대 껍질이 있겠죠? 무한대 껍질의 에너지는 얼마? 0. 그러면 이 갭이 4분의 3이고 요만큼이 4분의 1이야. 요거의 3배만큼 꺼야 B가 맞는 거야. 그럼 자, 어디에서든지 간에 두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로 가든 3에서 1로 가든 4에서 1로 가든 5에서 1로 가든 6에서 1로 가든 간에 어쨌든 목적지 1번으로 들어가면 이 에너지 값이 어떠니? 상당히 크지? 억수 크지? 요만큼 억수 크지? 근데 목적지 2번으로 찾아 들어가면 2번으로 찾아 들어가면 이 에너지 값이 어때요? 요거보다는 확실히 작죠? 3번으로 찾아 들어가면 어때? 3번으로 찾아 들어가는 이 아이들은 더 작지? 그러니까 목적지 1번으로 들어가는 아이들은 에너지가 어떻다? 세다. 목적지 1번으로 들어가는 이 아이들은 이 빛이 전부 다 에너지가 없어 세더라. 자외선이더라. 목적지 2번으로 찾아 들어가는 아이들은 에너지가 그 사이 적당한 값이더라. 이 빛이 전부 다 가시광선 영역의 빛이더라. 목적지 3번으로 찾아 들어가는 이 빛은 에너지 흡수 약하죠. 요거 전부 다 적외선 영역의 빛이더라. 자외선 맞으면 우리 죽잖아. 센 자외선 맞으면 우리 죽잖아. 가시광선은 태양이 내뿜는 빛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고 제법 세잖아. 적외선은 에너지 흡수 약한 빛이잖아. 그럼 1번으로 찾아 들어가는 거 이거 전부 다 자외선 영역, 2번으로 들어가는 거는 가시광선 영역, 3번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전부 다 적외선 영역이더라.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인데 1번으로 들어가는 이 아이들을 라이먼 계열, 발견자의 이름을 따서 2번으로 들어가는 거는 발머 계열, 3번으로 들어가는 거는 파셴 계열,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뭐 완자책에서 저 옆에서 이야기하기를 뭐 자가가 가발을 쓰고 뭐 파전을 먹네 어쩌네 저쩌네 하는데 그렇게 뭐 유치하게 외우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는 외울 수 있습니다. 라이먼 계열, 발머 계열, 파셴 계열. 몇 번으로 들어갔냐? 그게 핵심인 내용이 되겠다. 자 그러면 내가 두리뭉실하게 이것저것 굉장히 많은 설명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구체화가 되는지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는지 적용을 하고 문제를 통해서 좀 더 이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92쪽에 3번 문제 스타트. 잠깐만. 아니 주역이 기운을 이어받았어 진짜.
지승아 딱 나왔니? 아직 기다릴게. 나왔니? 안 나왔니? 자 봅시다. 자 다음 그림은 발머 계열. 일단 발머 계열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면 발머 계열은 어디로 들어가야 되노? 가시광선 영역에 비치니까 여기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2번으로 들어간 아이들이겠죠. 그러면 3에서 2로 가든 4에서 2, 5에서 2, 6에서 2, 7에서 2 이렇게 이동하는 게 발머 계열이죠. 그리고 이 스펙트럼은 파장 스펙트럼이제. 파장이 여기 짧으니까 이쪽이 에너지가 좀 더 클 거고, 파장이 6565로 가장 길다. 얘가 에너지가 제일 작겠지. 목적지 2번으로 들어가는 아이들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작은 건 이거야. 3에서 2로 가는 거. 그럼 얘는 3에서 2로 들어간 빛, 그거일 거고. 그럼 얘는 4에서 2로 간 거일 거고. 얘는 5번 껍질에서 2번 껍질로 간 거고. 얘는 6에서 2로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발머 계열이니까 요 스펙트럼은 모두 다 가시광선 영역의 에너지입니다. 가시광선 영역의 스펙트럼은 맞습니다. 이건 확실해. 그 다음에 B는 파장이 길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작고, A는 파장이 짧으니까 에너지가 크다. B가 더 큰 건 아니죠. 2에서 1로 들어가는 거는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아. B는 3에서 2로 간 거고, A는 6에서 2로 간 겁니다. 여기 있는 이 스펙트럼은 모두 다 목적지를 2번으로 들어가는 거여야지 1로 들어가는 거 이거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자외선 영역에서나 관찰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 그림에서 이 설명 중에서 맞는 거는 기억 보기밖에 없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뒤로 와서 또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97쪽에 1번 문제. 이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 97쪽에 1번 문제. 자, 일단은 한번 고민해봐. 아니요. 이거 들어왔어. 요건 조금 어려움. 요건 좀 많이 어려워.
충분히 고민 좀 하고 일단 문제에서 물어보는 요지는 파악을 했죠. 보자. 한번 해볼게 같이. 이거 잘 보면서 잘 따라오세요. 자, 일단은 4 이하에서 전자의 이동이 있다. 4 이하다. 그러면 1, 2, 3, 4까지만 꺼야 될 거고, 그리고 1은 4에서 2로 갔습니다. 4에서 2로 갔다. 네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간 거, 얘가 1이다. 그 다음에 3에서 1로 들어간 거, 얘가 2입니다. 2. 자, 1과 2는 표시가 되어 있다. 자, 근데 2의 에너지는 2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4에 해당하는 에너지보다 더 크다라고, 2의 에너지는 4보다는 더 크다라고 표시를 해놨어요. 3에서 1로 들어간 게 어디에서 어디로 간 건지는 모르겠지만 얘보다는 얘가 더 크다라고 적어놨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빨강색이라고 적어놨죠. 아, 저것도 좀 헷갈리는데. 자, 주, 노, 초, 파, 남, 보. 빨간색 밖에 있는 얘가 적외선이고, 보라색 얘가 바깥쪽에 있는 얘가 자색의 바깥쪽에 있는 선, 자외선이야. 빨간색은 적색의 바깥쪽이다 해서 이건 적외선. 보라색이 자색인데 자색의 바깥쪽에 있는 자외선. 빨주노초 파남보, 얘네들은 가시광선. 자외선이 에너지가 제일 센 거고 적외선 에너지가 가장 약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빨간색, 초록색 되어 있지? 빨간색하고 초록색을 비교해 보면 초록색보다 빨간색의 에너지가 더 약하죠? 초록색보다 빨간색의 에너지가 더 약하다라는 거야. 그러면 초록색이 4에서 2로 들어간 건데 빨간색은 이거보다 에너지가 더 약한데 어쨌든 목적지는 2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빨간색이니까. 그러면 얘는 누구다? 3에서 2로 들어가는 거. 3에서 2로 들어가는 거, 이게 3일 겁니다. 이게 3고 얘는 세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들어간 거다. 그럼 3에서 2, 4에서 2, 3에서 2, 4에서 2, 2번으로 들어가는 건 끝났고 3에서 1, 2에서 1, 4에서 1이 남아있어. 그럼 남아있는 전자전위는 2에서 1로 가는 거랑 4에서 1로 들어가는 게 남아있거든. 근데 얘의 에너지가 야보다는 어떠노? 더 크다 했지? 그럼 이게 만약에 4에서 1로 들어가는 거면 얘의 에너지가 이거보다 더 세지잖아요. 그러면 4가 2에서 1로 들어가는 거라면, 4가 2에서 1로 들어가는 거라면 4의 에너지보다 요 2의 에너지 값이 더 큽니다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네. 이게 아니라 얘가 저 4에다 연결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기를 처리해 보겠습니다. 4는 2에서 1로 들어간 전자전위인 거죠. 목적지 1번으로 들어왔지? 1번으로 들어왔으면 가시광선이 아니고 자외선입니다. 목적지 1번으로 들어갔으면 자외선이다. 여기 있는 아이들 중에서 에너지가 가장 큰 놈은 3에서 1, 그 다음은 2에서 1, 그 다음은 4에서 2, 제일 작은 게 3에서 2로 들어간 거, 제일 큰 건 3에서 1로 들어간 2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보기가 가장 핵심인데 1과 3의 파장의 비를 물어봤죠.
이런 계산이 조금 불편합니다. 자, 1과 3의 파장의 비를 물어봤다. 그럼 다시 정리를 하면, 자, 1은 4에서 2로 간 거고, 3는 3에서 2로 간 거죠. 맞습니까? 1과 3는 4에서 2, 3에서 2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파장의 비를 물어봤단 말이야. 근데 우리 기억에 에너지하고 파장의 관계는 역수 관계였죠. 그러면 파장의 비를 물어봤으면 에너지 분의 1, 에너지의 역수가 파장인 거네. 나 지금 파장을 직접 못 구하니까 에너지를 먼저 구할 거고 에너지의 역수가 파장의 비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아까 우리가 수업 중에 연습을 했던 4에서 2로 갈 때 에너지를 계산을 하자. E4 빼기 E2는 마이너스 16분의 1312 더하기 4분의 1312 16분의 4니까 계산 결과가 16분의 3 곱하기 1312 이렇게 계산이 될 거고, 그 다음에 3에서 2로 가는 거는 E3 빼기 E2는 마이너스 9분의 1312 플러스 4분의 1312는 4, 9, 36으로 동수를 하면 36분의 4 더하기 36분의 9, 그러면 얘는 36분의 5 곱하기 1312 요게 에너지다. 에너지. 그러니까 4에서 2로 넘어간 에너지하고 3에서 2로 넘어간 에너지, 에너지의 값이 이거하고 이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에너지가 아니고 이거 보기 위해서 구하라는 게 뭐고? 파장이지. 파장은 어떻게 구하라? 에너지를 역수를 취해주면 되죠. 에너지를 역수를 취하면 요거는 없애고 에너지의 역수를 취하면 얘는 3분의 16 역수를 취하면 5분의 36이죠. 숫자가 좀 섭섭하네. 자, 그러면 요놈이 파장의 비가 될까 이가. 그럼 실제 5를 올리자. 16분의 5 대 36 곱하기 3의 비율이겠죠. 약분되는 게 있나요? 4 9 4로 나누면은 4, 4, 16 4, 9, 36 그러면 얘는 20대 27 파장의 비는 20대 27입니다. 파장의 비는 27입니다. 1과 3, 1과 3에서 파장의 비는 20대 27입니다. 근데 보기에서 파장의 비를 4대 1이라고 써놨죠? 4대 1은 좀 너무 좀 섭섭하다. 너무 숫자 너무 동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정확한 계산을 하면 이 파장의 비는 20대 27이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요 정도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요 정도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계산 문제들을 연습을 좀 해주면 좋겠다. 오늘 다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현대원자 모형에 대해서 일부 이야기는 좀 할게. 자, 오늘 내가 현대원자 모형을 이야기를 하면서 오비탈 개념을 이야기를 해야 되고 양자수 그 다음에 P 오비탈, S 오비탈 이야기를 다 해야 되는데 일단 하는 데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다는 못할 것 같아. 이제 중간에 좀 끊기게 되겠는데? 일단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떠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호 원자 모형은 전자는
특정한 궤도에서만 돌고 그 각각의 궤도의 에너지까지도 너무나도 명확하게 계산을 했고 실제 보호행님이 제시한 이론에 따르면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정말 너무 훌륭하게 설명을 해. 그래서 보호행님이 이론이 진짜 완벽하긴 한데 좀 매우 섭섭합니다. 이 에너지는 진짜 좀 섭섭한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110 몇 개의 원소들 중에서 보호행님이 수소 원자 가지고 실험했잖아. 여기에는 기가 막히게 적용이 되는데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원자에서는 이 스펙트럼의 선을 설명을 하기가 좀 불가능한 수준이다. 그러니까 수소를 가지고 했을 때는 너무나도 완벽한 이론인데 헬륨 가지고 이 실험을 해보면 설명 불가. 너무 계산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탄소 가지고 하면 아예 설명이 불가. 자, 그러던 와중에 1920년대에 접어들면서 사실상 진짜 화학이나 물리에서 거의 혁명적인 사건들, 혁명적인 발견들이 많이 나옵니다. 전자는 입자의 성질이 있다. 아인슈타인의 광전업과 전자는 파동의 성질이 있다. 드브로이의 물질파, 영의 이중 슬릿 실험, 여러 가지 과학적인 이야기죠.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 전자는 특정한 위치에서 발견될 확률로만 따지자. 확률 밀도 함수,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 슈레딩거.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두 줄 별거 아닌 것 같이 써놨지만 전자는 입자의 성질과 파동의 성질이 있다. 전자는 위치와 운동량을 정확하게 명시할 수 없다. 전자는 확률로만 나타내야 된다. 겨우 단순하게 두 줄로 써놓은 건데 이 두 줄을 우리 화학을 전공하는 화학인들은 전공책으로 따졌을 때 한 300페이지에 걸쳐서 배웁니다. 이 두 줄이. 그럼 그 300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는 그 방대한 이론들을 진짜 두 줄에 함축적으로 잘 던져 넣었다. 결론은 뭐냐면 내가 요런저런 여러 가지 발견들을 했더니 과거에 제시됐던 이 이론은 좀 섭섭하더라. 그래서 이런 새로운 발견들을 싹 다 함축해서 새로운 이론을 좀 발표를 해보겠다. 그게 현대 원자 모형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제안한 이론, 그게 현대 원자 모형이다. 자, 그러면 현대 원자 모형은 오비탈이라는 단어가 핵심으로 등장합니다. 오비탈 별표 하나 치고, 자, 오비탈 딱히 번역을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오비탈이라고 쓰는 거고, 과거에는 과거 한 6년 전에는 오비탈이라고는 일반적으로 썼지만 정확하게 책에는 궤도 함수라고 여기 이렇게 썼었어요. 궤도 함수라고 쓰던 거를 이제는 오비탈이라고 그냥 표기를 해놨어요. 오비탈이라고. 딱히 번역을 하기가 좀 애매해서 오비탈이라고 번역을 했고, 오비탈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원자핵 주위에서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 분포, 사실상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에 관한 함수, 전자가 존재하는 확률 밀도 함수, 그거를 오비탈이라고 하겠다.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존재하는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 원자핵 주변은 평면은 아니니까
공간좌표로 표기를 해야 될 거고 x축, y축, g축의 공간좌표로 표기를 해야 될 겁니다. x축, y축까지 이렇게 꺼주면 요거는 평면이 되겠죠? 거기에다가 공간좌표, g축까지 같이 표기를 해서 공간좌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1차 함수를 배웠을 때 그래프가 그려졌고 2차 함수를 배웠을 때 그래프가 그려졌고 사인 함수를 배웠을 때 그래프가 그려졌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함수는 뭐냐? 전자가 존재할 확률에 관한 함수니까 당연히 얘도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래서 나는 대학 때 이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내 손으로는 못 그린다. 내 손으로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컴퓨터에다가 X축, Y축, G축에다가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고 그래프 그려라 하면 컴퓨터 쫙 그려줍니다. 그렇게 그래프를 그렸을 때 H 사이, E 사이 해가지고 슈레딩거 형님이 매우 간단한 식으로 정리될 수 있다라고 했던 그 식, F형지 한 5장에 걸쳐서 정리되는 그 식, 슈레딩거 형님은 초천재니까 간단하겠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식을 컴퓨터에다 넣고 그래프를, 근데 슈레딩거 형님은 손으로 그린 사람이야. 우리는 컴퓨터에다 그렸고 컴퓨터에다 넣고 그래프를 그렸더니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더라고요. 컴퓨터가 이렇게 그려내더라고. 그리고 이 중심에는 원자핵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자.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식의 패턴으로 식을 쫙 집어넣어서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더라. 여기에 원자핵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원자핵이 센터 라인에 있고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그려졌다. 이런 모양으로 그래프를 그려졌다. 이거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는 식을 S 오비탈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자, 그리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 요거를 P 오비탈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일 뿐이야.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요렇게 그려지는 놈은 S 오비탈, 요렇게 그려지는 놈은 P 오비탈,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지면 D 오비탈,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지면 F 오비탈, 뭐 이렇게 오비탈의 이름을 명명을 했단 말이야. 자, 그리고 우리는 이걸 납득을 할 수는 없지만 납득을 할 수 없는데 그 사람들이 우긴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우리는 이걸 이해할 수 없고 반박을 할 수 없으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럼 봐라. S 오비탈은 이렇게 생겼는데 내가 기준축을 X축으로 잡고 그렸을 때 이렇게 그려지고 Y축을 잡고 그렸을 때도 이렇게 그려지고 G축을 기준으로 잡고 그렸을 때도 이렇게 그려져. 그래서 S 오비탈은 한 개밖에 안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P 오비탈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거는 G축을 기준으로 놓고 그리면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래서 굳이 쓰자면 PZ 오비탈이라고 쓰기도 한다. 근데 기준축을 X축으로 잡고 그리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기준축을 Y축으로 잡고 그리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러면 PX, PY, PZ라고 우리가 쓸 수도 있겠죠? 그러면 P 오비탈은 X축, Y축, G축에 따라서 몇 개가 그려지니? 3개가 그려집니다 라고 우리는 알면 되는 거고, D 오비탈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는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D 오비탈이 제시가 되지를 않아요. 대학교 2학년, 전공자 2학년이 돼야 D 오비탈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요. 그러면 민기야, 난 잘 모르겠는데
S 오비탈은 한 개야. P 오비탈은 몇 개고? 세 개야. 그러면 네 느낌상 D 오비탈은 몇 개겠니? 아, 아닙니다. 오케이, 아닙니다. 6개? 몇 개? 6개도 아닙니다. 아, 이거 느낌을 한번 물어봤네. 이거 몇 개다? 5개. 그럼 민기야, F 오비탈은 화학을 전공한 나도 솔직히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대충 알긴 아는데. 그러니까 F 오비탈은 화학을 전공한 사람도 모르는 거야. F 오비탈에 대해서 대학 다닐 때 공부를 안 했어요. 우리는 D 오비탈까지 배웠어. F 오비탈은 지금 박사 과정을 밟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대학 교수인데 F 오비탈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살펴보고 있는 게 F 오비탈이야. F 오비탈은 몇 개? 7개입니다. 그 다음 오비탈은 이름도 모르겠는데 있으면 얘는 몇 개일 거다? 9개일 거다. 그럼 자, 모르겠다. 그냥 이 정도만 알자. 이렇게 생긴 게 무슨 오비탈? S 오비탈. 요거는 P 오비탈. D 오비탈은 요렇게 생겼는데 D 오비탈은 몇 개다? 5개다. 되니? 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도 안 하는 소리를 가지고 우기고 있거든요. S 오비탈은 몇 개? 1개. P 오비탈은 3개. D 오비탈은 5개. 그럼 S 오비탈이 뭔데? S 오비탈이 도대체 뭔데? S 오비탈은 나도 뭔지 모르겠으나 이 사람들이 S 오비탈은 전자가 채워지는 공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 전자 채워지는 공간 S 오비탈이 있고 두 번째 껍질에도 S 오비탈, P 오비탈이 있다. S 오비탈은 전자가 채워지는 방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면 여기다가 전자를 채워 넣어야 되겠지. 이 방에 전자를 집어 넣어야 되겠지. 자, 그러면 어떤 한 방에다가 전자를 이렇게 넣었다. 전자 동그랗게 생긴 알갱이처럼 생겼겠죠. 전자를 넣었어. 근데 전자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전자가 회전을 하네요. 전자가 뱅글뱅글 도네. 자, 그럼 칠판 잘 봐라. 전자가 이렇게 회전을 한다고, 회전을. 전자가 이렇게 뱅글뱅글 회전을 한다. 이런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를 내가 그냥 이렇게 표시를 업스핀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할게. 이거를 업스핀이라고 표기를 할게. 그러면 전자가 이렇게 회전하면 전자가 도는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그럼 전류가 이렇게 돌겠지? 엄지손가락이 뭐고? N극, S극, 자기장이 생겨난다고. 자, 그러면 전자가 이렇게 돌면 여기 N극, S극이 생겨나네? 자, 이렇게 돌고 있는 전자가 이 한 방에, 어떤 방에 전자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전자는 얘의 회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돈다. 그럼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흐를 거고 여기가 N극, S극의 자기장이 생겨나겠죠? 그럼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 얘는 다운스핀이라고 표기를 할게. 그럼 요 옆에 있는 전자는 여기 NS 자기장이 유도되겠지? 그러면 어떤 하나의 전자는 이렇게 돌고 있고 다른 전자는 이렇게 돌고 있다. 그럼 이 두 전자의 회전 방향이 반대 방향이란 이야기지. 회전 방향이 반대면 여기 N이면 여기는 S, 여기 N이면 여기는 S 자기장이 유도되겠죠. 그럼 이 전자는 어때? 둘이가 쫀쫀하게 좀 붙어 있을 수 있다 이거야. 자, 근데 만약에 이 오비탈에 어떤 전자가 이렇게 회전한 전자가 들어갔어. 근데 이리 회전하는 전자가 하나 더 들어오면 어떻게 되니? 둘이 회전 방향이 같지? 그러니까 여기 머리 부분이 둘 다 N극, 밑에는 S극이 유도될까 아이가? 그럼 이 두 전자는 어때요? 핑가 내버리겠죠. 둘이 한 방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거야. 그러면 오비탈이라는 거는 전자가 채워질 수 있는 방이다.
이 방에 전자가 이렇게 하나가 들어왔지? 그 다음 전자는 여기에 이렇게 하나 들어왔으면 그 다음 전자는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니? 못 들어오죠? 그 다음 전자는 이렇게 들어오면 이 방에 전자가 들어갈 수 있겠지? 그러면 그 다음 전자는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이 방에 들어가면 돼. 그럼 이 방에 지금 전자가 몇 개까지 들어왔냐? 2개 들어왔죠? 자, 근데 2개가 들어와 있는 이 방에 전자가 하나 더 들어왔어. 어떻게? 야 때문에 얘가 튕겨 나가겠죠? 그러면 방향을 바꿔서 전자가 하나 더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얘 때문에 이 전자는 튕겨 나가겠죠? 그럼 이 방에는 전자가 3개가 들어갈 수 있나? 못 들어가. 이 방에는 전자를 최대 몇 명까지 태울 수 있다? 2개까지만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오비탈이라는 거는 전자가 채워질 수 있는 방인데 최대 몇 개까지 전자가 들어간다? 2개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S 오비탈 여기는 전자가 몇 개까지 들어간다? 2개. P 오비탈은 방이 3개지? 전자 몇 개? 6개. D 오비탈은 방이 5개죠? 전자 몇 개? 10개. F 오비탈은 방이 7개지? 전자 몇 개? 14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또 이 행님들이 우기는 겁니다. 알겠니? 자, 그러면 14번 오케이. 일단 설명해 볼게요. 내가 오히려 여기 이 부분을 좀 놔두고 요거부터 설명할게요. 양자수의 주양자수 형광펜 표시하고 방위양자수 확실하게 표시하고 그 다음에 자기양자수 표시하고 스핀양자수까지 표시하세요. 양자수 사총사. 일단 오늘 내일 뭐 했냐? 다음 시간에는 양자수 4개만 표현했고 내가 디테일하게 다시 한 번 더 훑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주양자수. 주양자수는 오비탈에서 에너지 중위를 결정하는 양자수라고 되어 있는데 주양자수는 여기 있네. 딴 거 필요 없다. 전자 껍질입니다. 주양자수는 n으로 표기할 건데 n은 1, 2, 3 이런 식으로 표기한다. n이 1이면 몇 번째 껍질? 첫 번째 껍질. n이 2면 두 번째 껍질. n이 3이면 세 번째 껍질입니다. 주양자수는 전자 껍질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보어 행님은 이 첫 번째 껍질을 K 껍질, L 껍질, M 껍질, N 껍질, O, P, Q, R 알파벳으로도 연결을 시켰습니다. 주양자수는 딴 거 없다. 그냥 전자 껍질이다. 됐니? 오케이. 주양자수 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시되는 양자수가 방위양자수. 우리는 글만 배우고 있지만 실제로 이거 이론 제시한 사람들은 수식적으로 해서 싹 다 증명하면서 제시해놨다. 그냥 학원에서는 내용만 들고 와서 배우는 거고 실제 전공 서적에서는 얘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에너지적인 관점에서 싹 다 계산을 해놨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방위양자수. 방위양자수는 L인데 얘는 표기 자체는 L인데 숫자는 어떻게 정해졌냐면 0부터 n-1까지로 정의합니다. n-1까지 0부터 시작을 해서 n-1까지 갑니다. 자, 칠판 잘 봐라. 자, 그러면 주양자수가 1일 때 얘가 만들 수 있는 방위양자수는
0 끝. 2일 때 얘가 만들 수 있는 방위양자수는 0, 1 끝. 3일 때 얘가 만들 수 있는 방위양자수는 0, 1, 2 끝. 0부터 시작해서 이 숫자보다 1 작은 것까지. 그리고 방위양자수가 나타내는 의미는 오비탈의 모양, 오비탈의 종류를 결정한다. 딴 거 없습니다. 방위양자수 0이면 이거 S, 1이면 P, 2면은 D, 3이면 F야. 0이면 S 오비탈, 1이면 P 오비탈, 2면 D 오비탈, 3이면 F 오비탈이야 그냥. 자 그러면 칠판 보세요. 첫 번째 껍질에는 방위양자수가 0이죠. 첫 번째 껍질에는 S 오비탈이 있습니다. 끝. 두 번째 껍질에는 S 오비탈, P 오비탈이 있습니다. 세 번째 껍질에는 S 오비탈, P 오비탈, D 오비탈이 있습니다. 끝.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있는 S 오비탈이라 해서 얘를 뭐 1S 오비탈. 두 번째 껍질에 있는 S 오비탈 얘는 2S. 두 번째 껍질의 P 오비탈이라 해서 얘는 2P. 세 번째 껍질의 S 오비탈 3S, 3P. 세 번째 껍질에 있는 D 오비탈 3D. 이렇게 표기를 할 거예요. 됐니? 자 그러면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S 오비탈과 P 오비탈의 특징 설명 안 했고 자기양자수. 자 세 번째 자기양자수는 M, L로 표기하는데 이 숫자는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까지 적을 겁니다. 자 그럼 칠판 좀 봐라. 첫 번째 껍질에 L이 0이죠? 그럼 얘가 만들 수 있는 ML은 0. 두 번째 껍질에 있는 L은 0인데 얘가 만들 수 있는 ML은 0. 두 번째 껍질에 있는 L이 1인데 얘가 만들 수 있는 ML은 마이너스 1, 0, 1.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까지. L이 0, 1이니까 0일 때는 0, 1일 때는 마1, 0, 1. 2일 때는 마2, 마1, 0, 1, 2. 자, 그러면 다시 첫 번째 껍질에 S 오비탈이 있는데 그 S 오비탈의 방 번호가 0번 방이다. 0번 방이다. 첫 번째 껍질에 있는 S 오비탈이 몇 개? 한 개. 그 방의 번호가 0번인 방이 한 개. 두 번째 껍질에 S 오비탈이 한 개 있고 두 번째 껍질에 P 오비탈은 마이너스 1번 방, 0번 방, 1번 방 세 개의 방이 있다. 세 번째 껍질에 S 오비탈 한 개, 세 번째 껍질에 P 오비탈 세 개, 세 번째 껍질에 D 오비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가 있다. 오케이? 그러면 P 오비탈은 마이너스 1번, 0번, 1번 세 개의 방이 있지? 번호만 다른 거지 방은 똑같아. 그럼 어쨌든 방이 세 개다. 됐어요? 그러면 마지막 양자수, 스핀 양자수. 스핀 양자수는 MS라고 표현할 건데 얘는 플러스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스핀하는 방향을 나타내는 건데 아까 내가 설명할 때 요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를 스핀 양자수 플러스 2분의 1이라 하면 이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잡으면 돼. 이걸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잡았으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로 잡으면 돼요. 회전하는 방향을 나타내는 양자수야. 플러스 2분의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분의 1일 수도 있습니다. 두 개만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럼 다시 정리를 하면 첫 번째 껍질에는 S 오비탈이 한 개 있는데 그 방에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전자 두 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껍질에 s 오비탈은 방 하나라서 전자 두 개 들어가고 두 번째 껍질에 있는 p 오비탈은 방이 세 개인데 각 방마다 전자 두 개씩 해서 토탈 6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껍질에는 s 오비탈 한 개에 두 개 들어가고 p 오비탈은 세 개니까 6개 들어가고 세 번째 껍질에 있는 d 오비탈은 방이 5개니까 세 번째 껍질에 있는 d 오비탈에는 전자가 10개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럼 스핀 양자 수는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로 표기할 거고 플러스 2분의 1의 전자와 마이너스 2분의 1의 전자가 있을 수 있다. 각 방의 전자는 2개까지 들어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85쪽에 있는 최종적인 정리에서 어떻게 보냐면, 자 보세요. 똑같이 지금 내가 적어놓은 이건데 첫 번째 껍질에 n이 1이죠. 그때 만들 수 있는 L은 0, 그 다음에 ML은 0,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해서 전자 2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방 하나니까. 두 번째 껍질에는 S 오비탈과 P 오비탈이 있는데 S 오비탈 방 하나, P 오비탈은 방 3개. 그래서 두 번째 껍데기에는 토탈 방이 하나, 둘, 셋, 넷, 4개의 방이니까 전자 8개까지 채워질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껍질에는 S방, P방, D방이 있을 수 있는데 S방에 전자 2개, S방은 하나고 P방은 방 3개고 D방은 방이 5개다. 그럼 세 번째 껍데기에 존재하는 토탈 방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9개의 방이 있으니까 세 번째 껍데기에는 최대 전자가 18개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1번에 앉아있어요. 1번에 첫 번째 껍질에는 2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자네들은 오늘 내가 전부 다 설명을 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이 양자수 4종류 주양자수에서 방위양자수로 넘어가는 과정, 그 다음에 방위양자수에서 자기양자수 뽑아내는 과정, 그 다음에 스핀 양자수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스핀 양자수가 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밖에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 업스핀, 다운스핀일 때 같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해만 해주고 지금 내가 이 표를 정리를 했거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요 오비탈 요 설명을 해야 되고 S 오비탈과 P 오비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들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2개 설명을 하고 현대 원자 모형에 대한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늘 너무 빡세네 내는. 마치겠습니다.